자, 이번 시간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죠. 자, 이건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재에 57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가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한데요.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세부적인 걸 좀 넘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평가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인데요. 여기에 3번 출구에 지금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죠. 근데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상 지역을 평가해 주겠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입니다. 대상 지역을 분석하죠.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평균적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봅니다. 표준적 이용도 맞고 사용도 맞거든요. 이걸 판정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보죠. 가격 수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이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 부동산의 가장 좋은 최유효 이용,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그럼 나도 상업 용도로 이용해야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판정한다.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선행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내가 선행하고 그래서 선지표로 암기하시고요. 자, 후행합니다. 후개최. 자, 선행 분석인 지역 분석이 좀 거시적이라면 전체적인 수를 본다면 남을 보니까 좀 미시적이죠. 전체적 부분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격제 원칙이 있긴 한데, 자, 이건 이제 먼저 박스를 보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 관련되고 전체적이고 선행하고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 제가 이따가 후행하겠고요. 이건 제가 가격제 원칙 할 때 같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적합과 균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개별 분석은 채용이죠. 구체적 가격, 개별성, 부분적 후행,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55페이지 가시면 대상이 있거든요. 지역 분석의 대상만 좀 우리 확인하는 걸로 입문 과정에서 할게요. 자,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독립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만. 그럼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이제 보는데요. 먼저 그 지역의 동일수권을 먼저 파악해요. 감정평가다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 가격이 이제 서로 대치 경쟁 가격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지역 분석의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만 좀 가져가세요. 동일수권까지.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할 때 이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강남역이다. 강남역을 보니까 자,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유사 지역으로 가죠. 유사 지역이 만약에 역삼역이다. 역삼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인근 지역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정의가 이 두 가지와 동일수권이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근데 인근 지역은 중요한 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것만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은 넘기시면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요. 이 정의만 볼게요. 유사 지역은 이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유사성이 있으면서 대체 경쟁인데 대상 부동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동일수권의 정의만 대상 부동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도 포함된다. 기타 용도 지역도 포함되지만 규칙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사 지역 포함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57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가격제 원칙에다가 이것도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적합과 균형을 제가 후행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를 다음 시간에 요거 한다 했잖아요.
요거 적합과 균형을 들어가는데 이 적합과 균형이 가격제 원칙의 13가지 방식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적합과 균형의 원칙까지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까지만 가지고 가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게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가격제 원칙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평가에서 가격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원칙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합과 균형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체행 원칙이 가장 주가 되고 직간접적이 있는데 이 적합과 균형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적합과 균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57페이지. 자, 가격제 원칙이라는 것은 가격을 지키는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체행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가격제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하나 법칙성이나 지침이 되겠죠. 그럼 적합과 균형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균형의 원칙부터 설명하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 부동산 자체. 그래서 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맞지 않으면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생산 요소도 되죠. 투입되는 그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기능적 단가라고 하거든요.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니까 이거는 개별 분석 자체입니다. 근데 적합은 달라요. 적합은 이 대상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외부 환경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거는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었잖아요. 안 맞아요. 자, 근데 얘는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치유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 이제 평가사들은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적인 건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 자, 그럼 이건 적합의 원칙이고요. 이건 대상의 자체의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 대한 가격제 원칙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57페이지 적합의 원칙부터 가죠. 적합은 부동산이 효용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 방법이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입니다. 자, 이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라는 게 나와요. 환경과의 적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경제적 감가 들어가고요. 이론적 공화 되고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된다. 자,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이라면 적합은 외부적인 거다.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 원칙은 부동산이 최고도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그 내부적인 요소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결합 비율이 적합해야 된다.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렇게 정리해 두시죠. 자, 그다음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가겠습니다. 3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감정평가 3방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3방식에서 나온다면 7문제 정도 배정을 한다면 3방식에 대해서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계산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론이 나온다면 3방식의 정의가 나옵니다. 3방식 7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토지 이외에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물건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물건별 감정평가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3방식은 입문과정에서는 정의만 좀 갈 겁니다. 3방식 7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우리가 비교 방식인 7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가격 공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우리가 따로 이제 이 가격 공시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그 58페이지 3방식이라는 개관으로 감정평가 3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3방식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3방식 7방법이라는 7가지 방법까지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제가 어떤 건물을 평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물을 만들 때 자, 이 건설회사가 토지에 대한 취득 원가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자재값의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강남역 근처에 유사 부동산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살해됐던 거래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게 또 비교 방식이 된다. 자, 수익은 우리가 임대료 나오잖아요. 임대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 갖고 평가하는 게 수익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방식을 알려면요.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의 3년성. 그러면 자, 이 분필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가격을 매깁니다. 자, 그럼 이 분필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성을 따지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자, 지금 우리 3방식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원가 방식과 연결해야 되고요. 자, 이게 분필이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된지를 봤어요. 그럼 시장성을 보는 거는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했죠. 비교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임대료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수익성을 갖고 따진 거잖아요. 그럼 가격도 높겠죠. 수입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3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예전에 6방법이었어요. 근데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토지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방법으로 이제 가죠. 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격을 가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격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임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6방식이 있었죠. 6개의 방법이. 그래서 두 개가 있었는데 토지가 하나 더 생겼죠. 자, 원가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 가격입니다. 적산법은 어떤 비용을 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요정비 같은 거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은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을 매긴다. 임료는 되게 쉬워요.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매겠죠.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많이 나올수록 수익 가격이 높겠죠. 그럼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수익환원법이 가격을 매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분서법이 임료를 산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토지가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토지는 거래 사례를 보지 않고 공시된 지가, 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가자. 이런 기준법이라는 걸 좀 주의하게 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눈높이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3글자로 구성됩니다. 원가니까 원가. 여기는 7글자로 구성됩니다. 비교니까 비교인데 이건 기준법이다. 이건 5글자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이니까 수익 나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시상가액이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적산가격, 적산임대료, 비준가격, 비준임대료, 토지가격, 수익가격, 수익임대료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자, 비용성은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그다음에 수익성은 수요자는 절대 수익이 있어야 되죠. 수요자의 가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비용성, 비교 방식은 자, 우리가 거래사례비법, 임대사례비법, 시장성, 공시지가기준법까지 들어가고요. 수입 방식은 수입 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성이 가로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간다면 토지 이외의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험 문제가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원가 방식은 자, 이거예요. 원가법에 적용한다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가격을 산정하는 것 쪽으로 가요. 다. 왜냐하면 자, 임대료는요. 다른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을 안 씁니다. 그래서 미리 가겠지만 임대료는 우리나라 비교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원가법이라는 것은요. 자, 이 분필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100원에서 감가가 됩니다. 그럼 10원이 날아가게 되면 자, 이건 9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상각이 돼야 되거든요. 토지는 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원가법이라는 건 상각 자산에만 적용돼요. 그럼 상각 자산이라는 것은요. 건물 상각되죠. 건설 기계도 굴삭기도 평가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도 하는데요. 자동차가 상각은 되지만 자, 감정평가를 했더니 거래 사례가 많아요. 시장성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과수원도 많이 거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림입니다. 살림도 거래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약간 편법을 이용한다면, 자, 과자가 밖에서 팔고 있죠. 우리가 슈퍼에서. 그럼 산도가 제일 맛있죠. 거래가 많이 되더라. 이렇게 보고요. 자, 수익하는 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권이 들어가요. 특히 저는 이제 이 가수의 저작권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매달 돈이 찍히죠. 그럼 이건 무형자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이런 권리가 발생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데 상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권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 찍어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 건물 소경목림. 자, 특히 살림에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경목림만 원가법으로 가고, 항공기, 선박, 건설이 다 원가법입니다. 자, 거래사례 비법은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죠. 그럼 따로따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넘겨서 일괄해서 가는 게 거래사례가 많죠. 그래서 일괄한다 그러면 다 거래사례 비법으로 갑니다. 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 그렇고요. 가수원 자동차. 자, 상장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은 상장이 됐다는 건 거래가 되니까 거래사례 비법으로 하고요. 자, 공장재단을 일괄 평가했습니다. 이것도 일괄이니까 재단은 다 우리가 수익하는 법으로 가요. 재산의 집단이니까 무형자산. 비상장 채권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채권은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됐으니까 이거 수익하는 법으로 가자. 기업 가치도 수익으로 보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건물 원가.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분과 그 대지 사용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고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법을 하는데 소경목림은 원가법으로 한다.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도 거래사례 비법을 한다. 가수원은 거래사례 비법입니다.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공장재단은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만 일괄 평가할 땐 예외적으로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 계속적으로 수익이 생기면.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동산 거래사례고요. 건설기, 선박, 항공기 원가법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도 폐차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 가격으로 간다. 자, 임대는 무조건 임대사례비법을 합니다. 무형자산은 권이죠. 그래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권, 저작권, 전용특성 이용권 이런 권 들어가면 되고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상장이 붙으면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인데 채권은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장은 권리가 있으니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하는 법이고 기업 가치도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방법이 있는데 공시지가기준법은 제가 가격 공시에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 산식하고 의의가 중요하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죠. 상각이 되는 건물에만 적용되죠.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것은 우리 정의가 중요한데요. 대상 물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들어낸 제도원가라는 게 있어요. 새로 만들어서 그 원가를 보고 거기서 이제 감가된 우리 그걸 빼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감가액을 누계해서 계산하죠. 그럼 나온 건 시산 가격을 시산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해요. 우리가 아니죠. 이건 가격이죠. 적산 가액이라고 하죠. 항상 기준 시점이 중요했고요.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계까지 방법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가로치기랑. 그럼 원가법은 제2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가법이란 이 대도급간의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감가 수정은 뭐냐면 요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자, 건물이 금이 가면 물리적 감가. 자, 좀 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 시장 안의 주택은 치유할 수 없죠.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제도원가에서 공제한다가 중요합니다. 공제,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차감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기준점이 있어 대상 물건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감가 요인 들어가 볼까요? 장감가 요인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은 건물이 금이 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시간에 따라서 지간함에 따라서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되는 게 물리적이고요. 기능적은 균형의 원칙과도 관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또 건물과 부지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이런데 건물이 이렇게 되시면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잘못된 거죠. 이걸 기능적 감가,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설비 과다, 형식의 구식화라는 건 좀 오래된 거죠. 재래식 부엌 같은 거, 설비 불량, 능률 저하. 경제적 감가는 앞서 얘기했지만 적합의 원칙 때 얘기했어요. 시장 안의 주택은 인근 지역에 세태되거나 인근 환경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치유할 수가 없죠. 시장성이 감퇴다. 이렇게 경제적 감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적산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적산법은 임대료예요. 그래서 적산법의 임대료들은 거의 다 출제가 안 되고 정의만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적산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인 건물이 15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임대 사업을 하려는데 1억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층만 사서 5층만 임대 사업을 하려고 이걸 평가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평가사 입장에서는 이 기초 가격이 1억이 들어간 게 하나의 투자 비용이니 이건 원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초 가격에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대율이라는 게 있죠. 기대율이 만약에 5%다. 5%는 10%의 반이니까 1억에 10%는 1000이고 반띵은 500이죠. 여기다 필요재정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적산은 이제 쌓는 거거든요. 필요재정비를 더해야지 빼면 안 되겠죠. 필요재정비. 그래서 필요재정비를 더합니다. 그럼 나온 시산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럼 얘는 암기기법이 이래요. 적산 기기필로 암기하세요. 적산 기기필, 기기필. 자, 그럼 산식했고요. 자, 기기필이죠. 그럼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기대 수익, 요게 자체가 기대 수익이 되겠고 계속해서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하죠. 임대료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임대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자는 거죠. 자, 이건 약간 좀 우리 그 산식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비준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비준가액은 비교해서 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상 부동산의 평가를 평가사가 평가할 때 사례를 가져옵니다.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하죠. 사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례 가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요게 거래됐던 사례인데 거래 사례가 1년 전이다. 1억으로 거래됐다. 근데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치는 걸 사정 보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시점이 틀리니까 시점을 수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자 곱하기 자 앞쪽에서 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봤잖아요. 그럼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자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이 같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은 다 다릅니다. 개별 요인은 비교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면적까지 있으면 면적까지 곱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이 사시지계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나중에 제가 기본서가 나오면 자 그때 강의할 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규칙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그래도 틀린 질문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그 거래 사례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래사례 비법의 정의는 이게 첫 번째고요. 거래 사례 가격을 서로 비교해서 자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뜹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당연히 거래 사례를 찾고요. 그다음에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액을 산정한다. 자 임대 사례 비법은 쉽습니다. 임대료를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비준 임대료가 돼요. 이거는 밑에 비준 임료가 되고요.
사례를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임대 사례의 임대료를 갖고 오는 거죠. 임대 사례의 임료를 가져온다. 자, 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임대료 산정한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법이에요. 수익 환원법은 자, 임대료를 구해서 그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환원법으로 갈게요. 그럼 얘 산식이 있어요. 수익 가격을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순수익에 대한 임대료를 많이 나왔어요. 나 임대료 많이 나오니까 그 가격 좀 매겨줘. 그럼 이걸 환원한다고 하거든요. 환원 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순수익이라는 게 장래라는 글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에서 장래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순수익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순수익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은 자, 이거는 매년마다 달라요. 그걸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을 찾으시면 돼요. 들어볼까요? 자,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의 장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순수익 동그라미, 미래현금 동그라미, 환원하거나 할인 동그라미, 가액입니다. 그래서 수익 가액이죠. 보통 우리가 주위에 보시면 상가나 이런 임대용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삼성건물 같은 사옥, 기업용 부동산도 평가하는데 임대용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 이제 계산 방식에서는 얘는 항상 최근에 감정평가 이론상 순영업소득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순소득을 위주로 가져가세요. 마지막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용만 됩니다. 왜 임대용이 안 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는데요. 자, 수익 분석법으로 가죠. 자, 수익 분석법은 일단 산식을 볼게요. 수익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임대료. 수익 임대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제공비를 더해요. 임료니까. 자, 이게 적산법의 필요제공비와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임대료를 구하죠. 그럼 임대료를 구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을 가져와라. 매출액을. 근데 삼성이 건물이 굉장히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평가한다는 건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분석법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매출액을 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분석법은 자, 밑에 임대용 부동산은 수익 분석법 적용 안 돼요. 기업용만 좀 됩니다. 그럼 주의할 게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네요. 자, 삼성이 경영을 하잖아요. 그럼 총 매출이 있죠. 그게 총수익이에요. 총수익을 분석해서. 그래서 수익하는 법은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수익 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걸 기대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료 산정, 수익 임대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비교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서 가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해드리냐? 부동산 가격 공시제입니다. 이거 99.9% 한 문제 무조건 뜹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는 함께공 보일 시 남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원칙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라는 건 뭐고 또 그걸 가지고 개별 토지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다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 갈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어디부터 제가 키를 잡아드릴 거냐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박스를 먼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65페이지 나온다면 공시 주체가 있겠고요. 공시 일자가 가장 유력해요. 그 다음에 효력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박스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박스를 이제 뭔다면 다음 시간에 예습을 한다면 이 토지라는 것은 편의공시가와 개별공시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것은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도 일반과 집합이 나눠준다는 게 우리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